대통령실이 의료계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이 밖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종국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의정 갈등에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우선은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사단체 더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대통령실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시적절한 제안이었다. 어떤 그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7대 조건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일단 대화를 재개하자라는 그 공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의료계를 향해서 던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계가 국민으로부터 이른바 갈라파고스적으로 좀 그 고립되어 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개혁이란 대상이 됐을 때는 사실 뼈아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료계도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먼저 어떠한 것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꼭꼭 잡고 절대 하나도 놓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그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의사 정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되는 이 결정이 기각 내지 각하로 함으로써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분수령을 넘었다라고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대법원으로서 재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10건 중에 9건 이상 이른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3개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의료계의 강공 드라이브 이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또 한 번 배척이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의료계 내부에서 지금 대표성 논쟁이 있습니다만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줄 것은 죽고 말 것은 받은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로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적지 않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 노선을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의료계의 기류가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의료계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예. 변호사님은 이번 제안이 시적절한 제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료계에서 빠른 시일 내엔 아니어도 변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님 보시기에는 의료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보십니까? 일단 의협 쪽이나 의료계 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예. 오랫동안 진행된 어떤 갈등 국면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대한 또 국민적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2차례 정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정부가 소위 의대 정원을 갖다 증가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나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나 또 2,000명 정원 증가에 대한 과학적 논거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미심쩍은 측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의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전 그러면 좀 정부 차원에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소위 정부의 좀 나름대로의 근거와 내용들을 좀 제시하고 좀 가이드라인과 협상의 좀 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좀 의미 있는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리들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의협이 명분 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는 갈등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타협들을 할 수 있는 양측의 좀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어떤 타협의 지혜로운 양측의 입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장 의대 정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이 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집단 행동은 또 없을까 좀 예의주시하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고 중증 환자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의료계에서 특히 보면은 보건의료산업노조 같은 경우에도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사 증언에 딴지 걸지 말고 집단 행동 중단해야 된다라고 직격탄을 사실은 날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원이 지난번에 의료계 측의 어떤 소송에 대해서 각하의 기각을 하면서 이 어떤 정책의 물꼬는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김정욱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뭔가 독촉을 했다고 하지만 그 판결문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조차도 일정 부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 되지 합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문까지도 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의 수업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권, 보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이 천칭이 결국 저울이 정부 정책 측에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이것은 안 된다. 원점 재검토, 제로명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해서 계속 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제는 돌아와서 정부와 다시 협의를 거치고 협의에 나아가 합의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번 그것이 비온 뒤에 어떻게 보면 땅이 굳어지는 듯이 의료계도 발전하고 왜냐하면 의료계에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충분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근과 채찍을 함께 얘기를 해서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협상에서 빠질 것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은 없고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을 논의할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화의 장이 있고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되는 것과 대화의 장이 없는 채로 확정되는 건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느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겠죠. 그래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 또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고3이나 N수생들 같은 경우 이 학생들이나 부모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공부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진짜 의대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대 정원의 증가는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을 증가하는 과정이 좀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합리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가의 원칙을 정하되 예를 들면 단계적인 증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각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의 정원을 증가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수와 여건과 상황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좀 원칙은 증원의 방향으로 가되 그것들이 의료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들을 주는 방식의 좀 원칙적 타협들을 하고 나서 그 수준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거고요. 좀 그렇지 않다면 제1, 제2, 제3의 대란은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의 이번 제안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설지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을 맞아서 회고록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데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단독 방문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압박에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랑 김정숙 여사 문제랑 연결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전 정부 탓 또는 아니면 야당 탓 아니면 야당과의 형평성 아니면 다른 사안을 갖고 와서 끼워 넣기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기됐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소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탈탈 털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탈탈 털었어 아무것도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전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특검법 요구에 대해서 물타기라는 거다. 사안이 다르잖아요. 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시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고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서울지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1차장, 4차장이 전격적으로 인사가 됐었고 또 신속한 어떤 수사를 얘기했던 검찰총장의 대검에 있는 검사장급 8명 중에 6명이 다른 자리로 간 상황. 이런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이 검찰 인사 자체가 어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검찰을 갖다가 나름대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잘 됐구나. 회고록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물타기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두 개 사안이 별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정수 여사와 문제 관련해서 진짜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수사하면 되는 건데 왜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야,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여서 이거 먼저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권 반응 왜 이렇게까지 거센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2017년에 국민이 뽑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마치 지금 그 문재인 회고록에서 그 당시 영부인 1호 외교라라고 했는데 국민이 김정숙 여사를 외교하라고 뽑았습니까? 내조하고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해외에서 정상이 왔을 때에 부부간의 어떤 외교를 하라고 했는 것이지 단독으로 공군 1호기를 타고 지금 인도까지 날아가고 그 과정에서 일정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별개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원래 지금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은 이후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기로 이 얘기가 나오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 이후에 이른바 삼김 특검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그런 맥락인데요. 사실 지금 그 이번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이게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첫 영부인 외교였다. 그리고 또 다 저쪽 인도에서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그 인도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기록에 보면은 인도에서 요청했던 것은 문화체육부 고위급 인사, 괄호 열고 장관이었습니다. 도정환 장관을 요청을 했고 만약에 도정환 장관이 요청을 했다고 하면 2,500만 원밖에 안 들 것인데 실제 여기 가면서 그 공군 1호기를 동원하면서 4억 원 가까운 돈이 세금이 지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지마에 가는 것은 일정에도 없었다는 점. 나아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이 영부인 1호 외교 성과라고 했다고 하면 왜 갔다 와가지고 외교부 보고서에는 없죠? 이런 어떤 객관적 팩트와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고 인도에서 요청했던 것이 그 문화체육부 장관을 요청했는데 어떤 경위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게 된지에 대해서는 아직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 이 내용도 도마 위에 올렸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반발하면서 나온 내용은 윤 정권이 갖지 못한 뭐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외교적 성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한병도 의원이 한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북관은 뭐 각 정당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다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현 정부는 그럼 외교 정책을 잘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서 반잔을 채우면 반잔이 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반잔이 온 게 있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한 것, 그다음에 독도는 자기네 땅으로 계속 우기는 상황만 벌어졌었죠. 두 번째,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한중 교역의 내용이 엄청 축소가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 아시겠지만 엑스포 유치전 벌였을 때 결과가 119대 29였습니다. 그다음에 독일과 외교할 때 3일 전에 소위 국빈 외교 본인이 중단하면서 국가적 신뢰도를 낮췄어요. 저는 그런 정권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 정부에 대해서 진행한 외교적 성과는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그냥 물어뜯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것 자체가 한병도 의원 얘기처럼 현 정부의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애들로 비판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여권에서의 문제 제기,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얘기는 전형적인 정신 승리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2017년에 중국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 8끼 중에 10끼 중에 8끼를 혼자 밥을 먹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문재인 메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큰 산이요, 대한민국은 작은 산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깨를 바짝 숙였고 그런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그 뭐 20년, 30년 집권론을 얘기했습니다만 5년 만에 정권을 그 보수 정권으로 넘겨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나친 친북, 친중 그 어떤 외교 전략에 대한 반성적 고려,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윤석열 정부 탄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했는 것이 한미 동맹 복원, 그것을 고리로 한 한일 관계의 어떤 회복,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른바 신냉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결국 한일, 한미, 그리고 또 나아가 어떻게 보면 호주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K 방산의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실질적인 수출 증대, 이런 부분이 바로 외교 관계에 대한 정상화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2년 동안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무너진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3년 차를 넘어서는 다시 그것을 고리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인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외교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뭐 안타까움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론에 힘이 실리는 와중에 어제 사퇴 이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선 걸까요? 그렇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몸풀기, 야구로 말하면은 이제 불펜 피칭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책적인 현안에 대한 것은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도 그 최근에 한 중국 그 큰 쇼핑몰로부터 직구를 해봤는데 예. 우리나라 가격 거의 뭐 10분의 1이 아니고 뭐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비슷한 가격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선택권을 나아가 어떻게 보면 넓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KC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쪼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가오는 7월 말 8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와 관련되는 정치적 컴백 목소리의 시발점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지금 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백서 논란, 그 과정에서 책임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SNS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컴백 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했죠. 뭐 이미 몸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놓치면 전 미래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저희 전당대회 어떤 형태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당대표로서 위치를 갖는 것이 어떤 미래 정치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하지 않았고, 자기의 핵심적인 참모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식사 정치를 하고 있고, 잊혀질만 하면 또 사진 정치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거다. 그러니까 같이 갈 건가 아니면 별도의 방향으로 갈 건가라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세력들을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과 같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들을 가지고 정치적 플레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기존에 보여줬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계속 유지됐을 때 당대표들 같은 경우가 생존하기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뭐 KC 인증 논란을 통해서 눈길이 쏠린 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차기 당권 주자라고 불리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당선인도 이제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또 재고 요구 목소리에 정부가 오늘 입장을 다시 밝혔잖아요.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있어서 그 유통업체란 관점에서는 한국 유통업체가 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물가 관리란 측면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가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실 똑같은 물건이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고 10,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1,000원이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지가 증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나아가 물가 관리란 측면에서는 국가적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의 건강권은 생기되 국민의 선택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러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데 직구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상대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굳이 지나치게 어떤 규제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국민의 선택권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아가 나경원 전 대표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목소리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어떤 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애둘러서 정부를 비판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목소리는 야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웬 말이냐? 저는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전부터 계속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정부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얘기해 왔는데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두고 비판과 그 목소리를 듣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던 그런 건강한 당정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한 발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롭게 나온 정부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말씀을 해 주신 아니, 김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예. 정신승리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졌나? 그러니까 192대 108이 나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자기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얘기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과 막아 다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제로 벌어졌었어요.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한테 월급 올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느 장관이 기업한테 월급 올려라 말아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어떤 일만 생기면 가격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부와 손발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말을 해도 정부에 있는 재정당국이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재정정책 방향이나 경제정책 방향과 현실에 작동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미스가 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미안하고 죄송하다.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갖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단일 사안 하나 가지고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신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시려면 본인이 한 말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한쪽으로는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경제나 기업의 그립을 잡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것부터 빨리 버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KC 인증 논란을 둘러싼 얘기도 들어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전을 찾았습니다. 당에 섭섭한 당원들 있겠지만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국회의장 경선에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어제부터 다독이곤 있는데 동요가 좀 잦아들까요? 제가 볼 땐 이건 뭐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요구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은 제가 볼 때 뭐 여기 나왔던
네 분, 지금 두 분입니다만 그 인물의 능력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 전반기를 보여주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 소위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원들의 아주 매우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들, 그러니까 당선인들이겠죠. 당선인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식 의원을 뽑았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보다 좀 의원식 의원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냐. 그럼 판단했다면 그것을 당원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른 결정들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대상은 당원들이 풀 게 아니라 당선인들이 좀 풀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와 연동해서 의원식 의원 같은 경우 당선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만 소위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에 맞게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설명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설명이 실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여진들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한 과정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저는 논란을 보면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그 나아가는 방향과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보는 정치 쟁점인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말 8초의 전당대회를 하면서 100% 당원들만 상대로 투표하는 것을 개정을 해서 많은 경우에는 50%까지 국민에게 어떤 표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총선에 대승을 한 다음에 오히려 그 당원이 그 주인인 정당 이런 식으로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와 같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후년에 있는 지방선거라든가 3년 뒤에 있는 대선을 지금 보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이후에 승리를 하니까 당원 중심주의 정당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전히 개혁의 딸,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강성 친명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추미애를 후보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 당선인들은 의원식을 지지를 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이나 정치 이론에서 일단 후보를 의원으로 뽑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뽑아놓으면은 그때는 의원의 헌법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원들이 지나친 압박을 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임 법리에 사실은 어긋나는 것이죠.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다음 선거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은 가할지언정 이름까지 감나라 배나라 다 밝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헌법 지금 어떤 이론에 비춰봤을 때는 지나친 모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 세력을 다독여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미함에 나가마 어떻게 보면은 친명과 비명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균열이 다가오는 8월 달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연행까지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당원들 100%를 바꿔가지고 김지원 당대표 만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100%에서 50% 갈 건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이번에 당선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선하기 전에 후보로 나올 때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당원들이 얘기한 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자, 저희가 남아있는 주제가 있어서 혹시 네. 반박하실 내용이 있다면 정말 짧게만 들을 수 있을 것 10초만 같고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당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또 다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귀국을 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친문재인계로 좀 분류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 이때 추도식을 기점으로 해서 좀 비명계가 결집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친명계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제 재판 결론이 나올 때 뭐 무죄가 나오면은 또 모여가지고 어떤 친문 세력을 결집할 거 아니냐.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재판 이후에도 보석으로 나왔을 때 그럴 거 아니냐. 이번에도 이제 영국에 유학 갔다가 잠깐 돌아오니까 네.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여쭤봐야 돼요. 사면 복권이 돼야지 예를 들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본인 얘기한 게 뭐냐면 더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제 처지라고 얘기했는데 8월 달에 전당대회는 안 나올 거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가 아니면 어떤 당에서의 역할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복권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정치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할 대목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걸 계기로 오히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정책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불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2의 조국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지금 당선인 조국 당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한다라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로 확정돼서 어떤 그 정치를 법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라고 했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사면은 했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그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공민권은 지금 현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재단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남아있던 그 이른바 실질적인 황태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상당한 흥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사면 복권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다시 나온다? 그러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야 타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논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간단하게 개혁신당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임 당대표 자리에 허은하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 신생 정당이잖아요. 약점도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 수가 3명이시고 예. 당대표가 지금 원외신 것이죠. 보면은 일성으로 지금 그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아가 대선 후보까지 내겠다라는 사자우를 토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4당으로서 어떤 그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목소리가 내기가 쉽지 않고 더불어서 오늘 지금 그 허은하 후보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만 2등과의 격차가 아주 그 경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히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지금 본인 스스로 당선인 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그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또 그 지방의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장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의 후보를 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허은하 대표 당선된 거 축하 네. 일단 드리고요. 일단 뭐 개혁신당이 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새로운 젊은 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낡은 보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지지층들을 규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제가 봐도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 30대들 같은 경우에 호응할 수 있는 여지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미니 정당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 정치인의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명확하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근차근 앞으로 이 정당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걸어간다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도태하는 거죠. 사라지는 거고.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진영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